경매 공고가 붙은 다음 날 아침, 저는 밥솥 뚜껑을 열어놓고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밥은 다 되어 있었는데 밥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이 올라오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어제 본 그 종이 한 장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내가 평생 살던 집. 남편 박상구와 처음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집. 준호가 돌잡이 하던 날 친척들이 마루에 빼곡히 앉아 웃던 집. 비 오는 날이면 천장 모서리에서 물이 샜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신문지를 접어 끼워 넣었던 집. 그 집이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어젯밤 장 변호사님이 급히 확인해준 등기부등본 사본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봐도 믿기지 않는 이름. 소유자 이서연. 제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이준호. 근저당권자 강태식. 강태식? 그 이름은 어제 한도윤 씨가 입 밖으로 꺼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기 속에서 나온 말. 낯선 이름을 찾아라. 그리고 푸른 봉투 속 사진 한 장에 적혀 있던 이름 한도윤. 그 한도윤 씨가 어젯밤 우리 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이미 팔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이 넘어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가 바뀌었고 아들이 빚을 졌고 그 빚 때문에 경매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팔았다니요. 누가요? 언제요? 무슨 권리로요? 저는 주름진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이 집에서 아직 숨쉬고 있는데, 내가 단 한 번도 팔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내 집을 판 겁니까? 그날 오전 한도윤 씨는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젯밤보다 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검은 코트 기세는 밤새 맞은 비가 아직 마르지 않은 듯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은 새벽부터 집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인기척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 씨는 식탁에 앉자마자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매매계약서. 그 글자 4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집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집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계약서 첫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제가 사는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대금. 실제 집값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일. 남편 장례를 치르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일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밥 2공기를 떠놓고 한참을 울던 때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좀 쉬세요라고 말했고 서연은 이제 현실을 보셔야죠라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어디 나가서 계약서를 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도윤 씨가 손가락으로 계약서 맨 아래를 짚었습니다. 매도인 한정희.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그 빨간 인감 도장. 남편이 중요한 거니까 아무데나 찍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던 도장. 금고 안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 도장 어디서 났어요? 한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약서 아래쪽을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수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회사 이름, 태성자산관리,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대리인 이름, 강태식? 제 입술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식? 그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등기부에도, 근저당에도, 남편의 녹음기에도, 그리고 이제 매매계약서에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은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제 아들 이준호. 어릴 때는 감기만 걸려도 제 치마폭을 붙잡고 울던 아이.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시험지를 장롱 뒤에 숨기던 아이.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엄마 이제 내가 잘할게라고 말했던 아이. 그 아이가 방문 틈 사이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불렀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 계약서 알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 저는 그냥 대출 서류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대출 서류인 줄 알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눈밑이 꺼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집 담보로 잠깐 돈을 돌리면 된다고 했어요. 회사 자금이 막혔다고. 강태식이라는 사람이 투자자로 붙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럼 이 도장은 누가 찍었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몰랐다고 하지. 서연이는 현실을 보라고 했고 강태식은 투자자라 했고 그런데 왜 내 이름으로 집이 팔렸어? 왜 내 도장이 찍혔어? 왜 너는 채무자가 되어 있고 왜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가 바뀌었어?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사실대로 말해. 이 집 누가 판 거니? 준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팔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처음부터 팔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 말은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팔 생각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식탁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숨만 내쉬었습니다. 한도윤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엄마. 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말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잘못했다는 말보다 몰랐다는 말이 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로는 사라진 집이 돌아오지 않고 찍힌 도장이 지워지지 않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지 않으니까요. 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문제 복잡해지면 집이 묶일 수 있다고. 어머니 명의로 그냥 두면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나오고 혹시 누가 문제 삼으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요. 누가 문제 삼아? 그때 한도윤 씨 이름이 나왔어요. 저는 한도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수도 있다고. 한도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집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잠깐 명의를 옮겨두자고 했어요. 서연이 명의로요. 며느리 명의로 옮기면 안전하다고 했니? 네. 그 말을 믿었니?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도 힘들었고 돈도 막혔고 서연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장 변호사님한테도 안 물어보는 게 좋다고 했고요. 왜? 가족 일은 가족끼리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일은 가족끼리 처리해야 한다.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죄가 가려졌을까요?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침묵했을까요?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집들이, 통장들이, 도장들이 사라졌을까요? 그래서 내 도장은?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금고에 있었어요. 그걸 누가 꺼냈어?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꺼냈냐고.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 삐.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현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말끔하게 묶여 있었고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더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적어도 흔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눈빛 하나는 흔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여 계셨네요. 서연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설명해라. 서연은 식탁 위 서류를 힐끗 보더니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또 누가 이상한 서류 들고 왔나 보네요. 이상한 서류? 요즘은 사본 조작도 많아요. 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머님을 흔드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믿지 마세요. 한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법원 기록에 첨부된 사본입니다. 서연의 눈이 처음으로 한도윤 씨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은 또 왜 여기 있어요? 이 집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당신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요? 한도윤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연의 말투에서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먼저 소리를 높이는 말투였습니다. 서연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 도장, 내가 꺼냈니? 서연은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도장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나하고 준호, 그리고 내 아버님뿐이었다. 그럼 준호 씨가 알겠죠.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만해.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자.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뭘 사실대로 말해? 그때 당신이 금고에서 도장 꺼냈잖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커피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조용한 움직임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준호 씨,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준호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질게. 이제는 해야 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늦게 진실을 본 사람은 저였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열흘쯤 지난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을 먹고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조문객들에게 웃으려 애쓰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때였습니다. 그날 서연이 준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어. 어머님 정신없을 때 정리해야 돼. 준호는 처음엔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안 된다. 아버지 금고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자 서연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 아버님이 남긴 서류 때문에 우리 집이 흔들릴 수도 있어. 한도윤인지 뭔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머님 집도 당신 목도 다 없어질 수 있어. 한도윤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준호는 결국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준호에게 알려준 번호.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엄마 도와야 한다면서 알려준 번호. 그 신뢰가 이렇게 쓰였던 겁니다. 금고 안에는 인감도장, 통장, 집문서, 그리고 남편의 오래된 수첩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중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챙겼습니다. 준호는 왜 가져가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상속신고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말을 듣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믿었다. 몰랐다. 잠깐이었다. 이 세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서연이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제가 몇 장에 서명했어요. 내가? 네. 그런데 매매 계약서인 줄은 몰랐어요. 그럼 내 이름 옆 도장은 누가 찍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가 찍었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아주 짧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네. 이제 와서 다 내 탓이에요? 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엄마 모르게 처리하자. 나중에 안정되면 말씀드리면 돼. 제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앞뒤가 다르잖아.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뒤가 다르든 말든 당신 목소리잖아.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강태식 그 사람이 급하다고 오늘 안에 안 하면 다 끝난다고. 그래서 당신은 싫다고 했어? 아니잖아. 당신도 동의했잖아. 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싸움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식어갔습니다.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살기 위해 서로를 밀어넣는 싸움이었습니다. 같은 죄를 나눠 가진 사람들이 이제 혼자 빠져나가려고 서로의 손을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볼까요? 말해라. 그 집, 어머님 혼자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셨잖아요. 세금, 빚 상속, 채권자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저랑 준호 씨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 집은 진작 더 큰 문제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팔았니? 판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저는 계약서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계약서 쓰고 도장 몰래 찍고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 바꾸고 아들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경매 공고까지 붙었는데 그게 지킨 거냐? 서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결과만 보세요. 과정은 보려고도 안 하시고. 과정?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 집을 내 허락 없이 건드린 순간 너희 과정은 변명이 됐다. 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한도윤 저 사람 말은 믿으세요? 그 말에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한도윤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정말 어머님 편이라서?
아니요. 저 사람도 이 집에 목적이 있어요. 저는 한도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말을 바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도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을 가지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온 겁니까? 그는 대답하기 전에 오래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상구 선생님이 왜 제 이름을 남겼는지, 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강태식이라는 사람이 이 집 서류에 계속 등장하는지, 당신은 우리 남편과 무슨 사이입니까? 한도윤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박상구 선생님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움? 오래전 저희 가족이 무너졌을 때 선생님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강태식이라는 사람이 저희 가족을 쫓아다녔습니다. 빚이라고 했고, 계약이라고 했고,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라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도윤 씨는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박상구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집이 흔들릴 거다. 그때 정혜 씨를 도와달라.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 나를 부탁했다고요. 서운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도윤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죠. 말하면 들킬까봐 그랬겠죠. 저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니? 서연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집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숨기려고 한 거라면요? 그 말은 다시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정희 씨,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무슨 일인가요? 방금 법원 기록 열람하고 나왔습니다. 경매 신청 서류에 첨부된 매매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정희 씨가 병원 응급실에 계시던 날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응급실. 남편 장례 뒤 제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준호가 저를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몇 시간 수액을 맞고 돌아왔던 날. 그날 누군가 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간 게 아닌데 어떻게... 대리 발급입니다.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에 제 도장이 찍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대리인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누굽니까? 장 변호사님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준호 씨입니다. 준호가 제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준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날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엄마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내 이름이 있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장 변호사님이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위임장 필체가 정희 씨 필체와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입회한 공인중개사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명자.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방 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명자.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물었습니다. 최명자, 너 아는 사람이니?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대답이었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모른다니까요. 준호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당신 이모 이름 아니야?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모. 준호는 이미 늦었다는 듯 입을 다물었지만 한 번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말해라.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서연 눈치를 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친정 쪽 먼 이모가 부동산을 했다고 들은 적 있어요. 이름이 최명자였던 것 같아요. 서연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준호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해. 왜 이모 이름이 계약서에 있어? 왜 강태식이랑 연결되어 있어? 왜 엄마 인감증명서가 병원 간 날 발급됐어?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모든 걸 혼자 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움직였는지,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 이 집이 어떻게 팔린 것처럼 만들어졌는지. 저는 계약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매도인 한정희, 매수인 태성자산관리, 대리인 강태식, 입회 공인중개사 최명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등기 이전, 며느리 이서연, 채무자 이준호, 이름들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낯선 이름들은 우리 가족 안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안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자. 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를요? 최명자라는 사람 만나러. 서연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죽고 내가 가족 아니냐고 할 때도 참았다. 집이 내 이름으로 바뀐 걸 보고도 참았다. 경매 공고가 붙은 걸 보고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참았다. 그런데 이제 내 이름으로 계약서가 쓰이고 내 도장이 찍히고 내 아들이 대리인으로 올라가 있고 내 친척 이름까지 나왔다. 더 참으면 그건 내가 바보인 거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윤 씨가 조용히 따라 일어났고 준호도 뒤따랐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우리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차 안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고 옆에는 한도윤 씨가 앉았습니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한도윤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확인하실 건 하나입니다. 계약 당일 실제로 누가 그 사무실에 갔는지 CCTV가 남아있을까요? 오래된 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 거래대장, 통화기록, 출입기록,
주변 상가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류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서류보다 오래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눈빛, 그날의 말투, 누군가의 기억,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무심코 남긴 작은 흔적. 저는 그 흔적을 찾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내 집을 판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은 반드시 그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낡은 상가 1층이었습니다. 간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공인중개사무소.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달력 하나가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몇 달 전 급히 문을 닫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유리문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 접힌 의자, 벽에 붙은 낡은 매물표, 그리고 구석에 놓인 검은색 서류함. 문 닫았네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식집을 하는 분 같았습니다. 거기 사람 없어요. 제가 얼른 다가갔습니다. 혹시 여기 최명자 씨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왜요? 또 돈 문제예요? 그 말에 저희는 모두 굳었습니다. 또라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서류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사라졌어요. 언제요? 글쎄요. 봄쯤이었나? 남편 돌아가셨다는 할머니 집 계약 때문에 시끄러웠던 뒤였어요.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 돌아가셨다는 할머니. 그건 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왔는지 기억하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그리고 덩치 큰 남자 하나.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젊은 여자요? 아주머니의 눈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아닌가? 서연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맞네. 그때 왔던 여자 맞아요. 커피 들고 와서 여기 앞에서 한참 통화하던 사람. 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장사하면서 사람 얼굴은 잘 봐요. 특히 그날은 기억나요. 안에서 큰 소리가 났거든. 큰 소리요? 네. 어떤 남자가 화를 냈어요. 이러다 들키면 다 끝난다고. 저는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 남자 얼굴 기억하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아닌데 키 크고 얼굴 마른 남자였어요. 이름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한도윤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까?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강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상가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도윤 씨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관리인은 문을 열 수는 없지만 우편함 확인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최명자 씨가 몇 달째 관리비도 밀렸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편함에는 노란 고지서와 광고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그것들을 꺼내다가 작은 등기 우편 안내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취인 최명자, 발송인 태성자산관리. 저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태성자산관리. 매수인으로 적혀 있던 회사. 관리인은 안내장을 저희에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 씨는
우편물 겉면에 발송인과 날짜만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날짜는 경매 신청 직전이었습니다. 한도윤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최명자가 사라진 뒤에도 태성자산관리와 연락이 오간 겁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최명자 이모가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숨어 있다는 건가요? 서연이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이모 아니라고 했잖아. 당신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돼? 준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서연보다 커졌습니다. 엄마 집이야. 우리 아버지 집이고 내가 자란 집이야. 당신이랑 강태식이랑 뭘 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만해.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네. 나도 잘못했어. 그런데 적어도 이제는 멈추려고 하잖아. 멈춰? 너무 늦었어.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서연은 마치 이미 어떤 일이 되돌릴 수 없게 끝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무엇이 늦었다는 거니?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한도윤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입니다. 전화를 받은 한도윤 씨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성자산관리 대표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굽니까? 한도윤 씨는 서연을 한번 바라본 뒤 제게 말했습니다. 강태식이 아닙니다. 그럼요? 대표 이름이 박상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상가 앞 사람들의 말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귓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박상구, 내 남편,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장례를 치른 지 몇 달이 지난 사람, 그 이름이 태성자산관리 대표로 올라가 있다니요. 말도 안 돼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요. 우리 남편은 죽었어요. 한도윤 씨도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법인 등기상 대표 변경 기록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세워진 회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 이름을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속인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죽은 남편의 이름까지 이용한 것일까? 둘 중 무엇이든 끔찍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의 당당함과 달랐습니다. 마치 그녀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을 들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을 듯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거기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모습. 제가 뭘 그렇게 숨기듯 보냐고 물으면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몰라도 되는 일들이 있어. 그 말이 그때는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칼처럼 돌아왔습니다. 당신 몰라도 되는 일들. 도대체 무엇을 몰라도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내 집이 흔들리는 일도, 내 이름이 도장 밑에 찍히는 일도, 내 아들이 빚에 묶이는 일도, 내가 평생 지킨 삶이 남의 서류 한 장이 되는 일도, 그 모든 게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었습니까?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장 변호사님께 가겠습니다. 준호가 말렸습니다. 엄마, 일단 집으로.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울고만 있지 않을 거다. 내 아버지 이름이 왜 거기 있는지, 강태식이 왜 우리 집을 잡고 흔드는지, 서연이가 무엇을 숨기는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집을 판 사람이 누구인지 끝까지 확인할 거다. 저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같이 가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정말 억울하다면 오늘 내 입으로 밝히면 된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저는 보았습니다. 강 사장. 서연은 황급히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받아라. 어머님. 스피커폰으로 받아. 서연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제 사생활이에요. 내 집을 팔아놓고 사생활을 찾니?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서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통화 버튼이 눌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주변이 조용해서 상대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그 할머니 눈치챘어? 그 할머니. 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태식으로 보이는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최명자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거기 아직 남은 거 있으면 곤란해져. 그리고 박상구 이름 나온 거 알면 더 시끄러워져. 한도윤 씨가 바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경매 들어가면 끝이야. 그 집은 이미 한 번 팔린 집이고 서류상 문제 없어. 한정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끝까지 모르게 했어야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속 어딘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모르게 했어야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제 손은 늙고 말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만큼 낮았습니다. 이제 말해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을 판 사람 누구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준호도 한도윤 씨도 상가 아주머니도 모두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박상구 이름을 회사 대표로 올린 사람 누구냐? 강태식이냐? 최명자냐? 너냐? 아니면 저는 차마 마지막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미 이 모든 걸 시작한 건 아닌지, 혹시 내가 믿고 살았던 그 사람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이 집을 다른 이름 뒤에 감춘 건 아닌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저를 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모르시네요. 뭘?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을 처음 팔겠다고 한 사람.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한도윤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장 변호사님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한도윤 씨가 문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법인 등기 기록 일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태성자산관리 설립일, 남편이 살아있던 시기, 초대 대표 박상구, 공동인감관리자 강태식, 그리고 최근 업무 대리인 변경, 이서연. 저는 그 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상구, 강태식, 이서연. 죽은 남편과 낯선 남자와 내 며느리.
그 새 이름이 한 줄에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을 판 사람은 한 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집을 판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었습니다. 왜 팔았느냐? 그 이유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숨기는 것까지 다 말해야 할 거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도 견디셔야 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집이 팔린 것도 견뎠다. 내 아들이 무너진 것도 봤다. 내 이름이 등기부에 찍힌 것도 봤다. 이제 더 무너질 게 뭐가 있겠니?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왜 한도윤 씨를 찾았는지 그 이유까지 알게 되면 어머님은 지금보다 더 힘드실 거예요. 한도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처음 듣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녹음기 속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낯선 이름을 찾아라. 낯선 이름. 처음에는 한도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태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최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낯선 이름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 함께 살았지만 끝내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이름. 가족이라고 믿었지만 나를 팔아넘긴 사람들의 진짜 얼굴. 그리고 이 집이 팔려야만 했던 오래된 죄의 이름. 저는 흔들리는 다리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구 씨, 당신이 숨긴 게 무엇이든 이제 내가 찾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키려고 한 것인지 나를 속인 것인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을 판 사람은 아직 제 앞에서 아무도 진짜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